자, 여기 177페이지를 보시면요.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게 나오죠. 이 도시개발조합은 우리 시행자 파트에서는요. 시험을 10번을 보면 9번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워낙 골치 아파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중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골치 아파서 나온 골치 아파서. 예.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 있다는 건 거의 다 뭐 소송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두 번째 우리 시행자하고 실시계획 파트가 있었고요. 계획 파트가 있었고, 요 시행자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시행자 지정은 지정권자가 하고, 시행자 구분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 우리 시행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번째로 이 도시개발조합이 나오는데요. 이 도시개발조합은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있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있어야지만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30일 내에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이 돼요. 성립. 그래 우리가 요 도시개발조합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성질이 법인입니다. 이건 법인. 그럼 우리 인 그러면은요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죠. 인 그러면요. 그러면 자연인의 권리 능력 취득 시기가 언젠가요? 출생.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시기는 사망이죠. 법인의 권리 능력 취득 시기는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했을 때예요. 그래서 법인은 설립 인가를 받았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예, 성립한다.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이 누가 되냐 그러면요.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 전원이 조합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조합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연조합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조합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 내가 반대를 했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이 됐어. 그러면 나는 반대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설립되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전원이 다 조합원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 땅만 빼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한 사람 땅만 빼고. 그래서 자기 몇 사람이 반대해봤자 안 돼. 예, 그때는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핵심적인 건데 우리 거기 좀 책을 좀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그래서 도시개발조합 설립 사전 동의,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머리수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관 작성 설립 인가, 토지의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아야 된다. 예. 밑에 설립 등기 보시면요.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요. 밑에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자, 뒤로 좀 넘겨주시면은 조합원의 자격,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야.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예. 이때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반대했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반대도 자동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예. 조합원의 권리 보시면 평등한 의결권,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땅 10만 평 가진 사람도 투표권이 한 표고요. 땅 50평 가진 사람도 한 표야.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평등한.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예. 우리가 조합 임원의 피선임권,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고요. 예.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조합원의 의무, 경비를 내야 돼요. 부가징수. 예. 부가금이나 연체료에 대해서 안 내면은 강제징수는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민간인한테 강제징수 못하게 돼 있어요. 강제징수가 필요할 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거기 특별자치시장은 지워주세요. 이건 지워주십시오. 그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특별자치시장이 나와 있어요. 나오면 안 되거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나오면 안 되는 나왔죠.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식자우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자우안. 왜? 이 공법책을 편집을 오래 하던 규정을 보고 오래 하던 직원은 자기 나름대로 나는 부동산 공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보니까 다른 법에서는 다 특별자치시장이 나오는데 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 책을 쓰시는 교수님께서 뭔가 실수하셨는가 보다. 내가 도와드려야지 해서 그냥 빼놓은 것을 쓰는 수가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안 돼. 식자우안 해가지고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예.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지. 예.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요 강제 징수를 해주잖아요. 거주해 주는 게 아니라 징수한 금액의 4%의 수수료를 받게 돼 있어요. 위탁 수수료. 그러면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요 2억을 징수했다. 얼마를 수수료로 줘야 되는가 시험에 나왔어. 2억의 4% 얼마예요? 예? 이걸 틀린 사람이 태판이더라니까. 800만 원이죠. 예, 이걸 계산 못하고 뭐 계산 문제가 예상외로 나왔다는 둥. 이거는 그 공법 시간에 배운 게 아니지. 초등학교 때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왔다. 이 보시고 이번 조합의 임원이라는 게 나와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두고 그다음 총회에서 선임. 예.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요. 그 다음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총칙 시간에 아마 행위 능력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배웠겠죠. 예.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은 권리 능력은 있는데 의사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취자들. 그렇죠? 의사 능력. 그러면 우리가 행위 무능력자를 갖다 우리는 제한 능력자의 명칭을 바꾸었어요.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였는데 요즘에 보니까 제한 능력자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있죠. 이 세 명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 그러고요.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임원이.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고요. 근데 처음 임원이 될 때는 멀쩡했다가 나중에 맛이 간 거야. 그랬을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날 도시개발조합으로 오후에 와서 도장을 막 찍는 거야. 야, 너 이제 피성년 후견인인데 그랬더니 법을 보라는 거야. 다음 날로부터 그날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 됐어. 야, 대단하다. 그날 밤 12시간 계속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법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그래. 그다음 조합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되고요. 조합장 보좌, 조합 사무 분장, 감사. 리을번 보시면요. 조합장 또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시험에 계속 나와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 민법 총칙에 보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라는 거 있죠. 배웠습니까? 예. 그래서요. 우리가 민법의 대리 규정은요. 법인의 대표권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리에서 보면은요. 본인이 있고요.
너무 힘들다. 우리 학생들 민법 다 설명 넘어가야 되니까. 도시계획법이. 자, 우리 민법에서는 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대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당사자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당사자의 능력을 확장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얘가 좀 부족해. 보충할 목적으로 대리 제도가 나오기도 하고 너무 바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바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능력을 좀 확장해서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대리가 등장했다고요. 그러면 이때 요 대리에서는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 있을 때요. 이 본인에 해당되는 것이 법인이고요. 대리인에 해당되는 게 이사예요. 대표 이사나 그냥 이사나.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있겠죠. 상대방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리에 나오는 요 규정이 그대로 법인에도 다 적용돼 버려. 법인에서요. 그래서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요. 이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이사가 자기가 법인의 대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법인하고 자기가 직접 개인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법인의 이사가요. 그 법인에서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자기가 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고 법인으로서 법인의 명의로 또 행위를 하면 이건 자기 계약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게 또 요 이사가요. 자기 회사가 있어. 이사가. 별도 회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이사야.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의 이름도 이 회사의 대표 이름 갑으로 법인의 이사 갑으로 하면 이게 바로 쌍방대리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 다 금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에 해당될 때는 민법 규정에 따르면 다른 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한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사가. 그러면 민법의 원리에 따르면 이때는 다른 이사가 그 도시개발조합을 대표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다른 이사가 안 나오고 그냥 바로 감사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의 일반 원리에 대한 특칙적인 규정이에요. 그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 민법의 일반 원리일 때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에 해당할 때는 다른 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고 다른 이사가 없을 때는요.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왜 도시개발조합은 다른 이사가 안 나올까? 다른 이사를 갖다가 대표시키려고 보면 거의 다 없어요. 다른 이사가. 왜? 다 공범이기 때문에 다 들어갔어.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이사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법원이 개입을 해야 돼요.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는데 도시개발조합 사무는 장기간이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이사가 이 10년짜리를 다 알 수 있어 사업을 모르죠. 그래서 그걸 옆에 지켜보는 사람,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감사야. 딸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보통 감사가 나옵니다. 이때.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의 일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내는 거고 아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일반은 똑같으면 시험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겸직 금지. 조합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대의원에 나와서 의결권이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고요. 대의원회의 권한 밑에 이런 것들은 총회만이 대행할 수 있고 대의원이 못한다는 게 밑에 박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총회만이 하고 대의원회가 못하는 거예요. 총회만이 하는 것들. 뒤로 넘겨주시죠. 예. 이제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 나왔어요. 시행자, 실시계. 실시 계획이 나왔습니다. 실시 계획. 예. 자, 이게 우리 실시 계획은요. 요건 누가 작성하는가? 작성.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뭐 실시계획에 도장 찍어주는 걸 우리가 인가라 그래요. 인가권자가 누군가? 지정권자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사람이 인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은 시행자.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라고 나오죠. 개발계획보다 하위 계획이에요. 실시계획에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당연히 건물 많이 짓겠죠. 그러니까 뭐가 포함돼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되고요. 가로 3번에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거는 알아둬야겠죠. 만약에 시행자가요.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로 설치 안 하는 경우 없겠죠. 도로 설치한다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고시하면은 도로 설치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기초조사부터 해서 말하기 너무 힘들다. 그렇죠?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부터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까지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 거치지 말고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뭐 기반시설 같은 거 있죠? 실시 계획에 넣고 고시만 하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바로 이제 도로 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신속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조문입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그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특성을 다 봤죠. 다 봤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써놨는데 이걸 지금 공부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나온다고 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가? 이거는 대학원 과정이야 지금. 뭐 수용의 전제 조건 쭉 나오고 다 그렇죠? 오른쪽에 가로 2번에 토지 상환 채권인데요.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예. 우리 이제 분당 신도시 같은 걸 우리가 개발할 때요. 우리 이런 경우 있거든요. 수용 보상금은 원래 현금으로 줘야 되거든. 근데 돈이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수용 당할 사람한테 너 수용 보상금을 지금 현금으로 받을래? 아니면은 도시개발 사업 끝나서 여기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물,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로 대신 받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부동산이나 결혼 시간에 나오는 자산의 현재 가치라는 것들이 있거든. 계산해봐야 돼. 지금 수용 보상금 3억을 받을까? 아니면은 도시개발 끝나고 나서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받을까?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인기가 있거든. 그러면 지금 3억보다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한 3년 후쯤에 아파트 한 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저 지금 현금으로 보상금 안 받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안 받고 나중에 아파트 한 채 받겠다 그러면 이걸 증명하기 위한 종이가 필요해. 그 종이 이름이 토지상환채권이에요. 근데 제목은 토지상환이지만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 주는 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주는 게 토지상환채권인 거예요. 일단 종이를 한 장 주는 거지. 그냥 딱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아파트로 바꿔줄게 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상환채권입니다. 분당 신도시에서도 토지상환채권 발행했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일부는 그 근처에서 수용보상금 대신에 보상금의 일부를 그 아파트로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토지상환채권으로요. 근데 거기 분당은요. 너무나 수용보상금을 많이 준 거예요. 거기에 평당 한 5천 원 정도 땅이 거기는 평균 보상비가 평당 한 26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5천 원짜리 땅을 26만 원 줬으니까 50배나 더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농사 짓다가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분당이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요. 수용 보상금 받은 사람을 주 고객으로 하는 영업이 막 생긴 거예요. 영업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서 이제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영업을. 보상금 받은 사람들이 주로 올만한 분위기를 만든 술집을 하나 낸 거예요. 딱 이렇게 카페 같은 거 수저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마시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보상금 받으신 분들이 친목계를 보통 만들어요.
해가 지기만 기다리는 거야. 보상금을 많이 받은. 그때는 은행 이자가 한 10% 넘어 12% 막 그랬어요. 요즘에 1%밖에 안 되죠. 그때 한 12% 됐어요. 보상금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고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벤츠를 한 대씩 다 뽑은 거야. 차를. 돈이 많으니까. 뽑아서 이제 그 술집에 오는데 이 술집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분이 보상금 받으신 분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대요. 차는 벤츠인데 운전을 경운기 모는 자세로 하는 거야. 이거 보상금 받으신 거야. 자세가 안 바뀌거든. 몇십 년 지난 게. 그러니까 경운기 모는 자세로 딱 하는, 저 분은 보상금 받으신 분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수용 보상금을 현금 받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를 갖다 현금 받고 일부를 또 아파트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토지 상환 채권이 발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 받으신 분들은 다 잘한 거지. 다 잘한 겁니다. 예. 엄청 올라갔거든 그게 값이. 예. 그래서 거기 의의 보세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강제는 안 돼요.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예를 들면 뭐요? 아파트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토지 상환 채권이라 그러고요. 발행 계획 작성에서 미리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민간 시행자 있죠. 조합은 안 되고 거의. 이때는 거의 다 건설회사입니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만약에 이걸 발행해 놓고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이 있어야 돼요. 민간 시행자는 파산하면 안 되니까.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 전체 분양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하면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하기도 전에 절반 이상이 주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영식 증권, 김영증권을 한다. 김영증권은요, 권리를 행사할 자가 종이에, 증권에 써 있으면 김영증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길에 지나가다가 토지 상환 채권을 주웠어. 아파트 한 채 주순 건가? 아니죠. 주술려면은 무기명 증권을 주셔야 돼. 무기명 증권의 대표가 극장표 같은 거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게 무기명 증권. 주술려면 극장표 같은 걸 주셔야 돼. 극장표. 기명 증권은 주워봤자 별 도움이 안 돼. 예. 가로 3번에 이제 선수금이 나오는데요. 이 선수금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우리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완공된 아파트를 가서 보고 벽도 두들겨 보고 옆에 아파트와 비교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허허 벌판에 이렇게 지어주겠다는 조감도만 보고 돈부터 내는 거야? 조감도만 보고 돈 내는. 이것을 우리가 선분양이라 그러지. 도시개발 사업해서 이거 줄 테니까 돈부터 내라는 게 선수금이야. 이 바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우리는 선분양,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에서는 엄청나게 좋지. 지 돈 하나도 없이 돈 받아서 지어서 분양하는 거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요, 돈 없이 도시개발 사업해서 토지나 건물을 분양받을 사람한테 대금을 먼저 받는 게 선수금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예. 그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선수금 시험 나온 적이 있을까요? 한 줄 나온 적이 있어. 한 줄. 다음 페이지 니은번이 한 줄 나왔어. 이게 역사상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19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어요. 제1회 시험. 1985년도에. 그리고 올해지. 2017년까지 딱 지문 한 개가 나온 게 선수금이야. 예. 근데 내가 미리 얘기 안 하면 이걸 또 파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다. 지금 한 개 나왔어요. 예. 이게, 웃을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우리 누님께서는 85년도에 어디서 뭐 했나? 예? 85년도에 뭐 했어요? 학교? 뭐 대학교? 중학교? 어이구 그러면 연배가 있네. 제가 85년도 어디서 뭐 했어요? 85년도에 본 다녔어요? 어른이구나. 예. 다른 학교는 물어봤더니 85년도에 결혼했다는 분들도 있고 애들 키웠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어른들이.
저는 85년도에 제가 아주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못 놀게 무조건 있잖아요. 독서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방 딱 놓자마자 집 앞에 독서실 갔어요. 근데 그 독서실이 강북구 미아사동에 있는 독서실인데 항상 절반이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85년도에 꽉 찬 거예요. 나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절반이 아저씨 아줌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그 동네 독서실에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실장이 독서실 실장이 있거든요. 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많이 왔더니 몰라 무슨 복덕방 되는 시험 본대.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복덕방이 되는 시험도 있구나. 처음 알았어 그때. 그게 85년도였어요. 복덕방 되는 시험. 참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내가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다. 엄마한테 와서 엄마 우리 독서실이요 진짜 시끄럽고요. 온 그 안에 담배 냄새가 엄청나는 거야. 아저씨들이 공부를 안 해요. 책이 혼자 공부해 다. 책마다 펴놨어. 책은 이런 책이 아니어서 당시에요. 당시에는 이렇게 장판지라고 해서 왜 넘기는 거 있죠. 그래서 왜 그 운전면허 필기 시험 볼 때 넘기는 거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거예요. 넘기는 거. 이 전 과목 다 나오는 거예요. 한 권이야. 그래서 앞에 표지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 완벽 대비. 예. 2달 완성. 학원 2달 하면 붙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1회 85년 1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 6만 2천 명인가? 6만 명 이상이 합격을 했어요. 이때 6만 명에서. 응시하신 분들 중에서 일요일 날 안 일어나신 분, 늦잠 자고 못 일어나겠다. 이렇게 시험 포기. 이 사람하고 1교시 끝나고 포기하고 가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 빼고 다 붙었어요. 1회 시험 때가. 그런데 이 1회 시험 합격생들이 지금 협회에 지금 와요. 여러분들 중개시험 붙으면은 실무교육 받아야 되지 나흘간요. 젊을 때 합격하신 분들이 지금 은퇴하셔가지고요. 개업하시려고 온다니까요. 협회 실무교육 때 지금요. 그래서 실무교육에 할 때 손들어 보라 그래요. 자, 1회 합격생 손들어 보라 그러면 꼭 몇 사람이 있어요. 워낙 많은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요. 근데 2회 시험이 이제 그 예전에 2년에 한 번씩 봤거든요. 2회 시험 때는 합격자가 한 2,000명 된다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야 쉽다는 소문 나니까 우르르 몰렸는데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진 거예요. 죄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고시 역사상 단일 시험으로 최대 합격자 이때요. 그 사람들입니다. 이때 1회 시험이죠. 그래서 그때 매일 거기 독서실 가면은 책이 혼자 공부하는 거야. 책 혼자 공부하고 아저씨들은 항상 복도에서 담배 피면서 조국과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다 떨어질 거야 생각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다 붙어 있네. 세상에 공부 그렇게 안 하고 다 붙어요. 예. 그래서 그때 좀 기억나는 게 강북구 미아사동에 그 집이 다가구 주택이었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골목길에 그 누나가 하는 밤 지나가는 그 누나가 대학생 누나인데 이름이 정주 누나라고 있었어요. 그 이제 계란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계란집 땅이에요. 계란집 앞에 지나가면은요 이 스피커를 틀어놨어요. 이렇게요. 계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계란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공룡알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계란집 딸이 그 정주 누나라는 분인데 그 정주 누나라는 분이 지나가는데 책을 이렇게 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께서 야 정주야 너 그게 뭐니? 얘 이거 공인중개사 책이에요.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 혹시 그게 복덕방 되는 시험 아니니? 그 네가 그거 왜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이거 따오라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누나가 계란집 딸이. 그래서 너네 아버지가 그 왜 따냐는데 아버지가 이제 부동산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 너 참 효녀다. 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자격증 대신 따주는 거랬더니 아니에요. 아빠가 차 한 대 사준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 사준다는 얘기 때문에 이거 딸이 공부했던 거예요. 그 누나 시험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쉬웠기 때문에 1회 시험 때 85년도 예, 1회 때 이때 응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미성년자 응시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 지금은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아이고
나이 많이 됐구나, 다. 예. 예.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 일요일 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요일 날 그 학교 같은데 사람들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줄 서서 가는 게 시험 보러 가는 거였어, 그때요. 85년도에. 그때. 지금 기억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강북구 미아사동에는 딱 한 분이 붙은 것 같아. 한 분이 딱 붙었는데 그분이 그 간판에다가요. 복덕방을 갖다가 싹 지우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분은 많이 자격증 있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 자격증 있는 곳에서 중개를 맡기셔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자격증 붙여놓은 거야. 이래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가 얼마나 웃겼냐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법대 입학하고 난 그 아저씨가 거기서 엄청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가면은 딱 세 마디를 가지고 강북구 미아동 일대 부동산을 다 평정하신 거야. 세 마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잘 이제 법을 잘 모르시니까 가면은 뭐 물어보면은 독일법에 의하면 그러는 거예요. 독일법에 의하면은. 그러면 듣는 사람은 독일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왠지 신뢰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면 또 통설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독일법에 의하면 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설에 의하면 한 거야. 그러니까 왠지 거기 있어 보이잖아요. 자격증도 옆에 붙어 있고. 그때는 흔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법대 1학년 때인가 어머니가 바쁘셔서 네가 대신 좀 가라고 갔거든요. 갔는데 독일법에 의하면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는 게르만법입니다. 그거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등기는 게르만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요 유목민들이 풀을 따라서 그 짐승들을 데리고 대륙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이 땅이 누구 땅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몇 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누구 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등기 제도고요. 게르만족이 만든 겁니다. 독일법이 아니라. 독일은 점유권 같은 추정력 같은 게 이게 로마법이고요. 독일법입니다. 당황하신 거예요. 혹시 그 아주머니 그 법대 다니는 그 아들인가? 그래서 예. 그때 일찍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 예. 그까지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시험 봤어야 되는데 이 어렵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민법 문제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기출 문제 보니까 와 숨이 막히는 거예요. 무슨 10년 전 사법시험 문제야. 10년 전에. 예. 너무 심하지 않아요? 10년 전 사법시험 문제인 거야. 그래도 그걸 갖다 다 맞춰. 예. 대단하죠. 예. 여러분 엄청나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대단해. 예. 10년 전 사법시험 문제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건 대학원 과정이라니까 이거 지금 도시개발법이요. 우리 학원에서는 가능해. 예. 대학원 과정. 거기 182페이지에 그래서 1985년 이후로 지문 한 개 나온 게 선수금이에요. 개념만 하시면 돼요. 예. 가로 4번에 이제 원형지라는 게 나오는데 원형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여러분 펜션에 가면은요. 잠만 자고 오는 펜션이 있고 펜션 뒤 산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거나 산악 오토바이 있죠. ATV. 이걸 해지기 전까지 타고 나서 피곤한 몸으로 펜션 가는 거. 어느 쪽이 더 나아? 피곤한 몸으로 가는 거. 그렇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요.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산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임야하고 전답을 매입하거나 수용하고 난 다음에 산을 깎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만든 다음에 주는 거야. 아니 나는 관광단지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 친화적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산을 쌓고 대지에다 물을 부어서 다시 진흙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지 위를 달리는 산악 오토바이 재밌어요? 진흙탕을 달려야 되거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도시개발 사업할 때요. 전답 임야 그 상태로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형지 공급이에요. 원래는 대지를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주된 역할은요. 토지를 조성하는 게 주된 역할이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전답 임야를 매입하거나 수용해서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조성해서 이것을 공급하는 게 주된 역할인데 이거는 뭐예요? 전답 임야를 매입해서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급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식당이 있어, 식당. 식당은 쌀집에서 쌀을 사다가 밥을 해서 파는 게 식당인데 식당 갔더니 쌀을 팔아. 가공하지 않은 쌀을 팔아. 그럼 이거 식당이야, 쌀집이야? 쌀집이지.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전답 임야를 가공해서 대지를 팔아야 되는데 대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전답 임야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행자의 역할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만 3분의 1 예. 3분의 1 이내만 하고요. 아까 우리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있었죠? 아, 그럼 뭐였어, 그게? 또 넘겨봐야 돼. 토지 상한 채권. 그래서 어디선가 2분의 1이 나오고 3분의 1이 나오잖아. 그러면 원형지 몇 글자야? 3글자. 그래서 3분의 1이야. 예.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맞추고 돌아왔어.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다 3분의 1만 나와. 2분의 1하고.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한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을 다 공부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얘기 듣고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만 하시면 돼요. 가로 1번에 환지 계획 작성이라고 나오죠. 환지 계획은 수립이라는 말 안 써요. 작성. 그래서 시행자가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계획을 작성한 이게 바로 환지 계획이야.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계획, 환지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지 계획에서는요. 이 니은본을 보시면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정이 나와요. 낡은 땅 대신에 이제 새 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환지가 필요 없잖아요. 저는 돈으로 주세요. 그러면 땅값을 돈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줘요. 이걸 청산금이라 그래. 그래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예. 이민 가는 거지, 이민. 예. 예전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의정부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학원에요. 아버지하고 딸 둘, 3명이 다녔어요, 학원에.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께서 부동산 일을 하시는데 자격증 없이 하셨거든요. 남이 빌려서. 그래서 자기 남편을 학원에 보낸 거예요. 따오라고. 근데 자기 남편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큰 딸을 보냈어. 그럼 둘이 따오겠지 싶었는데 큰 딸 여기 미덥지가 않아서 작은 딸도 보니까 남편은 11월 달에 큰 딸은 12월 달에 작은 딸은 1월 달에 보낸 거야 차례로. 그러면 3명을 보내면은 설마 3명 중 1명은 예, 되겠지 했는데 셋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민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부인이 이민 가라고 우리 이민 가자 창피하다 동네 창피하다. 예?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전원 다 낙방해가지고 이민 가라. 그러면 이민 가는 사람한테는 환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이나 동의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이걸 보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예. 기역번은 증환지나 감환지라 그러는 이게 뭐냐면 땅을 실제보다 더 늘려줄 수도 있고요. 더 줄여줄 수도 있어요. 증환지. 늘려주는 거, 돌려주는 땅을 줄이는 거 감환지 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리을번에 채비지하고 보류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요. 100만 평의 땅을 조성했어요. 그 중에 개인한테 환지해 주는 땅으로 70만 평을 쓴 거야. 환지로 지정한 땅 70만 평이에요. 그 환지해 주냐 않은 땅이 얼마예요? 30만 평. 이것을 보류지라 그래. 개인한테 환지해 줄 땅으로 지정하지 않은 땅을 보류지 그러고요. 이 보류지가 30만 평인데 이 중에 10만 평을요. 채비지로 지정을 해요. 이 10만 평을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 돈으로 세멘, 모래, 철근, 벽돌을 사서 공사 비용에 쓰는 거야. 그럼 현재 남은 땅이 얼마예요? 20만 평 남았죠. 20만 평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걸로
도로, 학교, 공원,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환지해 줄 땅으로 지정하지 않은 땅을 보류지라 그러고 팔아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땅을 채비지. 채비지는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 대해서 도장을 받는 것을 인가라 그러고요. 인가. 예, 뒤로 넘겨주시죠. 가로 3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게 나와요. 환지 예정지 지정. 그러면은 한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아까 우리 환지 방식의 최대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낡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지역에 의류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의류 공장. 이분한테 이제 다음 달에 이 지역 철거 공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사업을 잠시 공장 가동을 중단하시고 환지 받으시면 새로 하시래. 공장 새로 지어서. 그럼 언제 환지 주는데요? 20년 후에. 그러면 아무리 좋은 땅을 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지 방식의 최대 단점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 구간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사 끝난 곳 있죠. 그 땅을 임시로 쓰게 해주는 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야. 환지를 주기 전에 임시로 쓰게 해주는 게 환지 예정지 지정.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은요. 사용하고 수익 권능을 주는 거예요. 사용 수익 권능. 그러면은 우리가요 보통 이 이제 소유권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요. 물권법에서 소유권은 우리가 보통 완전 물권이라 그러죠. 소유권은 소유 권리잖아요.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권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 권리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 사용 권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권능, 그리고 처분 권능이 있죠. 맞습니까? 예. 옛날에 배운 게 다 기억이 나. 진짜 얼마나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법대 물권법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이 그대로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세 개의 권능 중에서요. 우리가 사용 수익 권능만 주는 게 바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야. 그러면 아직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으면은 그걸 이사를 갑니다. 이사가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이제 익스프레스를 불러요. 그래 이삿짐을 챙기고 이사를 갑니다. 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기존에 있던 종전 토지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게 아니죠. 아직 소유권 갖고 있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없고 처분 권능은 그대로 종전의 토지에 있고 사용 수익 권능만 환지 예정지에다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권리를 갖다가 세 개의 권능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이래야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분 권능만 가지는 담보 물권이 저당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당권은 처분 권능만 갖잖아요. 예. 그래서 이 권능을 여러 개로 나눠 놓고 이 권능에 따라서 이제 복잡한 이제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사용 수익 권능만 갖는다. 여러분들이 물권법까지 공부하니 여기까지 설명이 가능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외에는 더 이상은 또 설명이 힘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채권법에 가면은요. 임대차가 나와. 임대차. 그러면은 종전 토지에요. 낡은 토지 위에 임차권자, 채권자죠. 이거 임차권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상권, 전세권자는 물권자들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 세 명을 갖다가 우리가 용익 물권 아니죠. 그냥 용익권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이건 물권이지만 임차권은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세 명을 말할 때는 그냥 우리가 용익권자라 그래. 용익권자. 사용 가치를 파악하는 자들이야. 사용 가치를요. 예. 그러면 이 임차권자 등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줄여서 임차권자 등은요. 자, 내가 만약에 이 토지 낡은 토지의 소유자인데
환지 예정지 임시로 쓸 땅을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익스프레스를 불러서 갈 거 아니야. 그때 그 뒤에 보따리를 들고 3명이 따라와요.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야. 예. 이 사람들은 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은요. 이 환지 예정지로 따라와서 이제 그 땅을 또 써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가지고 있던 권리는 환지 예정지에 똑같이 그 권리를 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의 보세요. 자, 동경 1번 의, 환지 예정지 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 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말하고요.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지들 멋대로 쓰면 안 되니까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차권자 등이 쓸 땅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에 이제 청산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청산금. 그 위에 동그라미 4번의 기억번을 보시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종전 토지를 새 땅 환지로 바꿔주는 걸 환지 처분 그러고요. 환지 처분이 있으면 권리 의무가 이전해요. 예. 그래서 종전 낡은 땅 위에 있던 저당권 같은 게 자동으로 환지로 옮겨가 버려. 이제 환지에다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밑에 그 청산금은요. 자, 청산금 우리가 이제 그 개념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공부가 힘들고. 자, 내가 환지를 100평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110평을 받은 거예요. 10평 더 받았죠. 이게 민법상 부당이득이라 그래. 부당이득. 그러면 부당이득의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청산금을 내가 돈으로 10평을 계산해서 징수당해. 근데 내가 90평만 받은 거야, 환지를. 10평 적게 받았죠. 민법상 내가 손실을 입은 거야. 근데 손실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청산금을 내가 교부 받게 돼요. 그럼 항상 환지를 받게 되면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죠. 더 받았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덜 받았을 때는 손실 보상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징수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청산금이라 그래요. 청산금. 그러면 미음번을 보시면은 자 리을번은 청산금은 분할해서 징수할 수도 있고 분할 교부도 가능하고 청산금의 소멸시효는요 5년입니다. 5년. 혹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소멸시효 배웠어요? 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뭐에 배웠다면? 이름만 기억나. 소멸시효. 머릿속을 막 떠돌아다녀. 개념이. 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비교는 배웠어요? 예. 자, 소멸시효가 우리 단기 소멸시효가 있죠. 혹시 1년짜리 배웠어요? 소멸시효에서 1년짜리 소멸시효는요. 특징이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같이 가는 데는 다 1년짜리예요. 음식점, 여관비, 극장비 이건 다 1년이지.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다 3년이야. 그렇죠? 의료비, 변호사비, 세무사비 이런 것은 다 3년이고요. 청산금은 대한민국 법에서 다 5년이야. 예, 판결로 확정된 것은 10년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청산금의 소멸시효에서 우리 공법에서는 청산금이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공부할 정비 다 나와. 그때 청산금은 다 5년이다. 이렇게 소멸시효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한 또 이제 보람찬 도시개발법 공부 시간이 끝났네요. 보람차게. 다음 주 미리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는 이제 정비법을 갖다가요. 한 1시간 정도만 할 거예요. 정비법이요. 아직 시행령이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2월 9일 날부터 시행령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만 하면 1시간 정도 분량이에요. 그거 하고 어차피 정비법 상세한 것은 기본서가 나올 때 그때 볼 수 있어요. 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시행령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법 있잖아요. 건축법도 중요한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가 그 건축 현장에서 일을 안 해본 사람은요. 진짜 이해하기에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꼭 들어야지만
건축법의 용어부터가 이해가 되고요. 우리 건축법 시간엔 저한테 질문하실 때 절대 현장 용어를 쓰시면 안 돼. 공구리, 뭐 대모도, 아시바, 보루, 시보리가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건축법 시간에는 법에 있는 건축 용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절대 이상한 용어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날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지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분들도 있는데 그 조금만 참고 요 학원에 나와만 주면은 합격은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는지 공법만이라도 할 텐데 출근을 안 하시면 곤란해요. 제 가정 방문 못 하니까. 그래서 좀 연말 연시 힘드시더라도 결석 없이만 나와주시면은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머릿속에 다 뚜껑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아니면 주입을 하던가 안 되면은 귀에다 걸쳐주기라도 할 테니까 일단 예, 나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